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근율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성 매니저님과 함께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생활형 생활형 숙박시설이랑 네. 오피스텔에 비슷한 점이 있나요? 뭐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외관상 여기간상 얘는 길에서 봤을 때 저게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오피스텔인지 뭐 외관상 구분은 힘들죠. 보통 요즘에 오피스텔이 이제 단지형으로 한 4개 동, 뭐 5개 동 이런 것들도 단지형으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의 대부분의 것들은 1개 동, 네, 뭐 상업지역에, 뭐 역 가까운 지역에, 뭐 생숙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상업지에 들어간 거니까 1개 동, 1개 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관을 이렇게 봤을 때는 몰라요. 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갔을 때도 뭐 물론 아시는 분들이야 여기 발코니가 있네, 이건 생숙이구나 뭐 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내부만 봤을 때도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빌트인 가정가구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침대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뭐 붙박이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발코니 제외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그냥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게 들어갔을 때 발코니가 있고 없고, 네, 그걸로 이제 내부에서는 구별이 가능하죠, 쉽게. 로비가 있고 없고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로비는 근데 그 이전에 좀 고급 오피스텔 가면 모두 로비는 그렇죠? 다 있어요. 그건 다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뭐 로비 말씀하시니까 뭐 1층 입구 부분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보통 오피스텔에는 1층 뭐 1층부터 한 4층 뭐 저층부는 상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신에 상가 입구랑 오피스텔 입구랑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들어갔을 때 뭐 이전에 대부분의 것들은 뭐 왼쪽에 레스토랑, 뭐 카페 뭐 이런 요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가면 로비에 이제 인포가 있고,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입구 구분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점은 그러한 점이다. 네. 저는 근데 같은 수익형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이게 대부분 좀 헷갈리시는 게, 오피스텔은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변형을 하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느냐, 아니면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느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일반 임대 사업자만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수익형은 맞아요. 그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거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실거주가 안 된다고 규정 나와 있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거주도 가능하고,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면은 그냥 수익형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실거주라고 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일단 주택으로 잡히는 거고. 그쵸. 근데 그쵸. 내가 실거주하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질 않죠. 그렇긴 해도 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실거주를 하면 네, 전입신고하고 뭐 실거주하고 이렇게 되는 해버리면 거니까. 그건 어차피 주택이죠. 네, 그럼 주택이 잡히는 포함되는 거고. 거죠. 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떻게 해도 주택수에는 안 잡히는 안 거예요. 잡히는 거고. 다만 이제 진짜 실거주를 하게 되고 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그럼 이제 종부세 내셔야 되고, 그리고 뭐 1가구 2주택이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뭐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는데,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거주가 내 명의로 된 거면 실거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오피스텔은 뭐 일반 임대 사업자가 아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일단 뭐 주택으로 소형 주택으로 해서 임대를 놓다가 처음엔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많이 쓰시는 거고, 근데 요즘에 나온 것들 보면 대부분 아파트, 그쵸. 평형대가 오피스텔 큰, 그쵸. 크게 네. 나오죠. 그래서 조금 이제 임대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아파트 공급이 워낙에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제 실수요자분들도 이전처럼 아직까지도 단지형 뭐 대단지나 이런 걸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뭐 교통 편하고 상권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상업지역, 그쵸. 역세권 이런 데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들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작은 평형으로는 아무래도 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작은 평형이면 작은 평형보다는 조금 더 크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아파트라고 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오피스텔이 예전에는 딱 내부를 들어가면 아 여기 오피스텔이구나 맞죠? 네. 근데 요즘에는 오피스텔 구조 자체가 아파트처럼 나와 있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평형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네, 평형이 커지고 뭐 2베이를 넘어서서 뭐 3베이, 뭐 4베이까지 4베이까지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텔이라고 돼 있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바닥 난방이 허용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얼마- 되니까죠. 어디까지가 바닥 난방이 허용이 되죠? 이저 120 제곱미터 조금 넘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7평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한 30평이 넘어가죠. 네, 그거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뭐 발코니 있고 없고 요 차이 정도뿐이지 뭐 아파트와 비슷하죠.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제 전용 면적. 네, 전용 면적이 좀 차이가 있죠. 진짜 전용률이 좀 많이 네. 차이가 나죠. 그죠? 왜냐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80% 그렇게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절반 아니면은 40% 조금 넘거나 이러니까 이 전용률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가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전용률 그러니까 계약 면적 평당가로 하면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확 와닿지가 않으시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가를 계산해 보시면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네, 물론 아파트가 훨씬 더 높긴 하지만은 예전만큼 갭이 이만큼 커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오피스텔도 지금 이제 결국에는 아파트처럼 될 것 같다. 네, 아파트처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다른 거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거는 아파트는 대지를 넓게 끼고 있잖아요. 어쨌든 부동산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파트는 재건축의 여지가 커요. 재건축의 여지가 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이 막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 한계동이잖아요. 한계동이니까 이거를 헐고 다 명도를 해서 헐고 새 걸 지어도 똑같은 높이면은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뭐 디벨로퍼나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괜히 이제 가격만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파트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피스텔도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보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일단 수익형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시세 왜냐하면 차익보다는? 워낙에 위치가 좋은 데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뭐 수익형으로 해서 임대를 놓거나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인 게 수익형이잖아요. 그렇죠. 뭐 도심형이든 관광지형이든 결국에는 수익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될 거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수익형으로 본다고 하면은 수요 부분을 좀 예측을 잘 하시고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야 임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단 서울을 볼게요. 네. 서울에 오피스텔이나 생숙이 많은 곳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말씀하셨던 CBD, GBD, YBD 네. 이 세 군데 같거든요. 거기가 경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니까. 그렇잖아요. 워낙에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니까. 근데 이 세 군데도 특색이 또 다 달라요, 그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금융, 뭐 증권사, 뭐 은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가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그 금융업계랑 밀접하게 관계 있는 곳들 그런 기업들까지 같이 몰려 있어서 형성이 돼 있는 곳이고 강남은 정말 많죠. 일단은 벤처, 테란로를 기준으로 하는 벤처 거기에 따른 그 벤처 기업에 따른 금융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호텔도 강남 쪽에는 좀 있다가 강남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오피스텔만 많은 줄 알았거든요. 한 10년이 뭐예요? 한 10년 전부터 뭐
레지던스라고 붙어 있는 응, 것들 응.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생활용 숙박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위탁 관리사가 대기업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형태, 과거에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뭐 따로 뭐 중소 작은 기업이든 아니면 자체 선정을 하든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코업 레지던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역에 가면 많았어요. 그리고 뭐 도미인 같은 것도 레지던스였고 그 다음에 제가 저 일하는 곳 근처에서는 이제 휴먼스타빌 이런 것도 레지던스였고 일단은 뭐 강남대로에서 이제 서초동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있어요. 그 건물 그 약간 벽돌 주황색 벽돌 건물 같은 게 서초 레지던스로 크게 써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생활형 숙박 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형이랑 관광지형이 있는데 관광지형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일단 뭐 여행객들, 관광객들을 네. 위한 뭐 시설이라고 치면 도심형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 뭐 일하시는 분들이 숙소로 필요하실 때 네, 맞죠, 그래서 맞죠.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데 도심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숙박이 가능한 거죠. 생활형 숙박사는 어쨌든 단기 숙박도 가능한 게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출장이나 뭐 해외에서 오는 뭐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뭐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의외로 관광객들도 많이 사용해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지금 제주 놔두고 제가 지금 계속 월세살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뭐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아니면 장기 투숙이 됐든 그분들도 이제 깔끔하고 관리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수요층이 좀 다양한 거죠. 도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단기 숙박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단기 숙박이 물론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단기 임대라고 해봤자 뭐 한 달 네. 단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 이하로는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숙박시설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애매하다 보니까 숙박업 신고도 해야 되고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오피스텔과 생활용 숙박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단기 숙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은 큰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끼느냐 안 끼느냐 아니 근데 그거는 수수료가 나가느냐 어차피 그건 똑같은 얘기구나. 어차피 위탁 운영사에서도 거기서도 그죠. 거기서도 관리비는 모금용으로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장기 숙박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하면 그때 수수료 나가요. 그러니까 네, 그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고 이제 단기 숙박이 왜냐하면 단기 숙박이 수익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 시설이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률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진짜 관리만 잘 되고 꾸준하게 수요가 받쳐주는 곳에서 관리만 잘 되면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익형 상품으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나갈 거 나가고 세금 낼 거 내고 다 내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위탁관리사 어느 정도 지분, 어느 정도 수익을 해야 되고 쉐어하는 개념이라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더 좋아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고 어느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얼만큼 관리 운영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너무 왔다 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를 달았잖아요. 수요가 풍부한 곳에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된다면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하다. 오피스텔을 훨씬 뛰어넘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는 이런 수요 부분, 그 다음에 위탁관리사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왜 오피스텔이나 보면 요즘에 보면 역세권에 많이 지어지고 그죠. 그리고 생활형 숙박 시설 같은 경우도 도심형 역세권에 많이 지어져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운상가 쪽에도 생활형 숙박 시설이 계속 그때 한참 동안 붐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아직까지도. 네. 그때는 분양 시장이 너무 좋을 때라서 난리가 났었죠. 그쪽도. 네. 세운상가 쪽도 난리가 났었던 게 그때는 몰랐어요. 거기가 CBD인지는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종로 을지로권에는 보면은 일단 언론사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오래된 기업들 그다음에 그리고 을지로 쪽에 하면은 을지로 쪽에 하면 그 약간 IT 기업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쪽이라서 거기는 또 관광객들도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뭐 소셜 마케팅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CBD, GBD, 뭐 YBD 해서 이쪽은 언제 가도 사람이 붐비는, 그렇죠. 네, 사람이 넘쳐나는 음. 네, 그런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관심사가 그쪽으로 돼버렸죠. 저희가 생활형 숙박시설 저희가 하고 있기도 하고 오피스텔도 저희가 하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주임사를 내느냐,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익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건 안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서 1가구 2주택이 잡힌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형 평형대를 이제 원룸형 아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갖고 소분양자분들이 헷갈려갖고 이제 뭐 피해를 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일단은 주택이 아니에요. 최소한 준공전까지, 오피스텔은 준공전까지. 그 이후에 좀 뭐 실거주를 하느냐,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주택이 아닙니다. 두 개 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고 똑같이 상업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달라지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받아야 되죠.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뭐 내 마음에 따라서 언제든지 실거주 할 수도 있고,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안 됩니다. 하시게 되면은 이행강제 근무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다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분들 내 상황에 맞게 여차하면 내가 저 살 생각도 있어.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니게 되겠죠. 단 여기가 도심형일 경우입니다. 관광지형은 거기서 실거주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별장형으로 네. 쓰실 수는 있어도 별장형은 가능하죠. 네, 별장형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가장 크게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외관상으로 봤을 땐 입구 달라지는 거, 그리고 내부에서 봤을 때는 발코니 있고, 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있죠. 100호실 이상이면 네, 안 되죠? 100호실 미만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100호실 이상이면 전매 제한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 부분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대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뭐 한 70% 정도까지 담보대출 유무 제한이 있는데 생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행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마음인 거죠, 그게? 그렇죠. 은행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땅도 좋고 위치도 좋고 여기 수요 좋은 데고 여기 수익 잘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분양가보다 준공시니까,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준공시니까 감정평가액을 분양가보다 높게 잡아주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은행에 따라서 저기는 그런데 좀 보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아예 대출 승인이 안 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대출 가능액이 좀 줄어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단은 그냥 중도금 대출까지는 보통 잘 하니까 나오니까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네, 있고. 뭐 60, 근데 중도금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건 뭐냐,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더 나올 수 있느냐, 이 정도를 생각해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이제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도금이 보통 한 5차? 50%, 6차까지 가죠. 50%, 60% 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기준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생활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뭐 5차 아니면 6차 요 정도니까 딱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걸 이제 보통 한 30% 계약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잔압. 근데 요거를 잔압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오면 더 나오면 좀 더 안 할 수도 있고, 요걸 이렇게 그러니까 중도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수가 워낙에 있으니까. 보통 근데 좋은 입지에 건물 올라가고 하면 우리가 그 감정평가를 더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맞죠? 근데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오피스텔은 은행이 더 주고 싶어도 난 최대가 70%. 그렇게 다 잡혀 있는 거고. 근데 70%인데 만약에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이었는데
네? 1억만 더 잡아줘도. 그러니까 네, 1억만 더 잡아줘도. 그래도 70% 거기 네. 6억에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달라지죠, 이런 부분이. 어차피 뭐 중고까지 2년이 걸린, 작은 데는 한 2년이 걸린 데도 있고, 좀 큰 경우 뭐 단지가 3년, 크거나 4년 3년, 뭐 4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땅값은 어차피 올라가요. 땅값은 물가가 오르면 땅값이 올라가요. 네. 근데 땅값이 많이 안 올랐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되게 안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물가 상승이 있고 경제 성장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땅값은 올라가요. 거기에 플러스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은 분양가보다는 항상 높아요. 네, 감정평가액이.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출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일단 뭐 대략적으로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 말씀드렸는데, 뭐 아무래도 연락처나 뭐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게 좀 꺼려지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채팅방 통해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시간대 관계없이. 뭐 12시에도 상담드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잠을 많이 안 자요. 네. 잠이 별로 없으니까 24시간 항상 24시간? 가능합니다. 네네네. 네, 아무튼 오늘은 생활용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린 대로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만약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워낙에 하겠습니다. 이제 상황도 다르고 물건지도 다르고 뭐 워낙에 다 다르니까 네, 자세한 거는 뭐 따로 상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략적인 내용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번에 네. 전화번호로 전화하셔도 돼요. 뭐 네. 귀찮다 전화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까지 박근일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